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메스몽 대표, 그리고 메스몽 전체 대표 강사이고 수학동화 개발자인 홍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동화 시연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의 연령대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한 관계로 모두에게 이 내용이 잘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학동화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핵심 요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 교수님은 연구를 하다 잠이 오면 커피 알갱이를 입에 넣고 녹여 드셨습니다. 그 쓰디쓴 커피알을 녹여 드시면서 잠을 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쓰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고통을 참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구가 너무 재밌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고. 수학은 재밌을까요? 수학은 즐거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수학으로 즐거운 길, 즐겁고 행복한 수학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규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과 약속, 이것을 토대로 우리 현대 사회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규칙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수학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겁니다. 수학자는 모든 것이 다 맞는 것 같아도 단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틀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학자들은 규칙의 파괴자이기도 합니다. 아니, 방금 수학 규칙을 그렇게 잘 지킨다면서 규칙의 수호자이면서 규칙의 파괴자라고? 이거 무슨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도대체 수학자들은 왜 규칙의 수호자면서 동시에 파괴자가 됐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잠깐 수학 퀴즈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학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수학 퀴즈는 아니고요. 수학 문제 풀이 퀴즈가 아니고 수학 문제 읽기 퀴즈입니다. 아무리 수학을 까먹었어도 읽는 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읽어보세요. 참 쉽죠? 좋아요, 좋아. 이해합니다. 이게 고3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공부 잘 안 하셨을 부분이라 이해합니다. 그럼 조금 더 심플한 문제 가볼까요? 이건 좀 쉽네요. 기억나. 사인. 근데 그 뒤에 있는 알약은 뭐지? 가물가물한데? 좋아요. 그럼 조금 더 쉬운 걸로 갑니다. 자, 읽어봅시다. 너무 잘 읽었어요. 근데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 더하기 뭔가 이상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한 문제 더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5 빼기 단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거 읽을 때 영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어로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 빼기 이상한데?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정상이에요. 사실 수학자들도 저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자, 저게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수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같이 찾아보기로 합시다. 동물도 수를 알까요? 당연히 동물들은 수를 모르겠죠. 그런데 영장류들은 똑똑하니까 수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궁금해서 까마귀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까마귀가 동물 중에 굉장히 똑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팬지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자, 까마귀를 대상으로 동물들도 수를 알까,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까마귀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까마귀 알을 하나를 훔쳐가는 거예요. 자, 이때는 까마귀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까마귀가 한눈을 팔 때 알을 하나 또 훔쳐갔습니다. 이때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까마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훔쳐가 봤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이상한 거를 느꼈습니다. 내 알이 없어졌네?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까마귀가 1부터 4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까마귀도 이 정도인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수를 세는 정도가 아니라 수를 기록하는 방법까지 찾아냈죠.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또는 돌이나 빗금 같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수를 표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수가 등장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발견된 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걸 몇만 년 뒤에 알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 자연수만 가지고 잘 살던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어떨 때 문제가 생겼냐? 바로 이런 경우죠. 빵은 3개고 사람이 2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공평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수는 무슨 수? 그렇죠. 자연수. 너무 대답을 잘했어요. 이따 끝나고 갈 때 상품을 꼭 받아가도록 하세요. 자연수만 가지고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칙을 깨기로 합니다. 꼭 자연수만 사용해야 되나?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수라는 걸 처음 만들게 된 거죠. 분수를 개발하고 나서 우리 인류는 나눗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분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비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비라는 게 운동 경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는 어디에서 사용할까요? 비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죠? 노래 좋아하죠? 예. 그 아름다운 화음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인 도와 솔, 이걸 완전 오도라고 하는데 도와 솔의 진동수 비가 2대3이 된다는 걸 피타고라스가 찾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비를 사용해서 피타고라스가 씨름계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걸 만들고 나서 너무 흡족했어요.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내립니다. 얘들아, 이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단다. 그리고 그 수는 자연수와 분수로 이루어져 있어. 이 가르침이 어떤 비극을 낳게 될지 그때는 몰랐던 거죠. 피타고라스 학파의 제자 중에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파수스는 본인의 스승이 발견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히파수스가 피타고라스 정리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저 빗변의 길이는 제곱해서 2번 곱해서 2가 되는 수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수는 자연수 아니면? 그렇죠. 분수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를 만족하는 분수를 도저히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파수스는 규칙을 깨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자연수와 분수만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 이 틀을 깨야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스승님, 이 세상의 수는 자연수와 분수 말고 또 다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놈!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히파수스는 너무 답답했어요. 자기가 발견한 이 수를 몰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규율을 어기는 거였어요. 피타고라스의 허락 없이 발표를 하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히파수스는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무리수를 발견하고 끝내 비밀에 부채했던 피타고라스. 이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수가 아니라 무리수란 무한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결국 히파수스는 지중해 앞바다에 수장됐다고 전해진다. 히파수스는 이렇게 쓸쓸하게 죽어갔지만 히파수스가 발견한 수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수에 이름을 붙여줬죠. 이렇게 기호를 쓰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무리수라는 거죠. 여담이긴 한데 무리수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래서 무비수라고 하는 게 맞는 번역입니다. 아무튼 수학자들은 이제 드디어 무리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런 무리수를 어디에 사용하게 될까요? 아까 피타고라스가 뭘 만들었다고 했죠? 피타고라스가 만든 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말고 또 하나가 있었죠.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음악을 만들었다고 했죠. 자, 그 음악을 안타깝게도 건반악기가 등장하면서 피타고라스가 만든 음계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사용한 새로운 음계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평균율이라고 하는 거죠. 평균율은 바하가 만든 게 아니라 메르센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음계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수가 등장했어요. 자연수, 분수, 무리수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수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이 수가 등장한 건 히파수스가 죽고 나서 7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방정식 연구를 하던 디오판토스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납니다. 농지의 면적이 3,000평이 늘어서 올해 2,000평이 되었다. 작년에 농지의 넓이는 얼마일까? 고민을 하던 디오판토스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수는 있을 수가 없다. 당연하죠.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오판토스는 저런 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400년이 또 지납니다.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부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땅의 넓이로는 맞아, 0보다 작을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0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 바로 이런 경우죠. 바로 재산과 빚. 0보다 작은 수를 재산과 빚 모델로 만들고 나니까 많은 부분에 연산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인 거죠. 재산 3만 원에 5만 원에 빚을 더하면 얼마일까? 그럼 내가 3만 원이 있는데 이 5만 원을 갚아야 되니까 나의 재산은 빚이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한 문제 해볼까요? 빚 2만 원에 빚이 5만 원이 더 더해지면 얼마가 될까? 2만 원 빚이 있는데 5만 원을 더 갚아야 되니까 나의 재산은 빚, 그렇죠. 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과 빚 모델로 0보다 작은 수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빚과 빚을 곱하면 뭐가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려 1000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1000년이 지났을 때도 수학자들은 여전히 이 질문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17세기의 수학자였던 데카르트가 0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출발선에 서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수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수에서 반드시 큰 쪽으로만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작은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작은 쪽 방향으로 수를 정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커지는 쪽은 포지티브, 작아지는 쪽은 네거티브.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수를 쓰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네거티브니까 뭐 n을 붙여볼까라는 생각도 했다가 데카르트의 카르트를 따서 c를 붙여볼까라는 생각도 했다가 결국 수학자들은 네거티브에 이런 기호를 붙이게 돼요. 어디서 많이 본 기호인데? 저거 빼기 기호 아닌가요? 왜 네거티브 기호를 빼기랑 똑같이 썼을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네거티브 기호를 저렇게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읽을까요? 음수라고 읽습니다. 음수.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 빼기 음수 3은 8이라고 읽어야죠. 두 개의 기호가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였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저렇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정의하고 나니까 이제 연산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됩니다. 더하기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빼기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1 빼기 3. 1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3칸 가라. 어디에 도착했죠? 음수 2에 도착했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요. 0 빼기 3은? 그렇죠. 그런데 0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0을 빼버리면 빼기 3과 음수 3이 똑같아집니다. 빼기와 네거티브의 기호를 똑같게 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빼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5 빼기 2,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는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겠죠. 3 빼기 음수 2. 이것은 3부터 음수 2까지 거리입니다. 몇 칸이죠? 3부터 음수 2까지 거리 몇 칸이죠? 5칸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 답이 5라면 3 빼기 음수 2는 3 더하기 2와 결국 같구나. 아까 빼기는 어떻게 이동한다고 그랬죠? 빼기는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이동해라. 근데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였나요? 네거티브. 네거티브가 뭐죠? 반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곱셈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곱셈은 띄어세기로 할 수 있죠. 3 곱하기 2는 0에서 3 쪽으로 2번 띄어라. 그러면 음수 3 곱하기 2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0에서 음수 3 방향으로 2번을 띄어라. 아, 그러면 음수와 양수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답을 알고 있죠.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음수 6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3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네거티브가 돼서 왼쪽으로 뛰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요. 아, 음수 3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죠? 네거티브. 네거티브는 어떻게 해라? 반대로 해라. 그러면 왼쪽으로 뛰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2번 뛰어서 답이 양수 6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나요? 수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설명 방법이었으니까. 수학자들은 정확한 증명을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이 수직선 모델은 결국 우리의 질문, 빚 곱하기 빚은 왜 재산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음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히 맞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혹시나 잘못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져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수학은 심판대에 올라오게 돼요. 수학자들은 이제 수학을 직관적으로 답을 내는 것보다 엄밀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19세기에 해석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해석학은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것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학문이에요. 그 도마에 오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미적분이었던 거죠. 뉴턴과 라이프니츠 같은 천재들이 만든 그 미적분이 제일 먼저 도마에 오르게 됐고,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증명을 하면서 수학자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피콕이나 한켈 같은 수학자의 등장으로 음수의 곱이 왜 양수가 되는가에 대한 엄밀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을 지금 하진 않을게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굉장히 지루한 현대수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 덕분에 수학자들의 속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의심하고 사용했던 음수에 대한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음수 논란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음수 논란이 여기서 끝나게 됐을까요? 아까 음수의 곱은 음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양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혹시 똑같은 음수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수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를 2번 곱해서 음수 1이 되는 그런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런 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 똑같은 걸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일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는 존재할 수 없어.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존재하진 않지만 필요하니까 기호를 만들어 놓자. 그래서 i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i였을까요? 저 i는 바로 상상 속의 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허수라고 부릅니다. 가짜 수,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2차원에 사는 아서 스퀘어라는 사각형이 있어요. 이 아서 스퀘어가 꿈속에서 1차원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1차원 세상에서 1차원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That's right. I am the king, my line-sacred subjects. Hello? What? Who dares disturb our royal ritual? Oh, I'm sorry, sir. My name is Arthur Square. Where are you, insolent subject? Reveal thyself. Can't you see me, sir? My apologies, your royal king of Lineland. I'm right here above you. What do you mean by this? Are you not familiar with the directions of above and below, your grace? You just Arthur of above. The youngest child knows space consists of the 2 directions, left and right. Oh, no, sir. There you are wrong, I'm afraid. Your Majesty's space does not consist of only your line, but also of width, forming the vast, 2-dimensional plane of flatland. Heresy! Exhibit to me, please, this notion of above and below. All right, your grace, I shall enter your world from above and show you. Wow! Dude, you're freaking me out! How did you just, appear suddenly, Arthur of above? 정말 바보 같죠? 정말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위랑 아래를 모르지? 그런데 그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우리는 수가 1차원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우스는 그 규칙을 깨기로 합니다. 수는 수직선에만 존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수도 2차원에 존재합니다. 오일러가 가짜수, 상상 속의 수라고 했던
그 허수는 2차원에 존재하는 수였어요. 그리고 저 2차원 평면의 모든 점들이 하나의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하냐고요? 자, 여기 막대 하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막대 양쪽 끝에 아주 작은 달팽이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서로 사랑하는 달팽이가 있습니다. 이 달팽이는 서로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대는 너무 길고 달팽이는 너무 느려서 만날 수 없었어요. 이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막대를 이렇게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들은 순식간에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뉴턴이 미적분을 발견하고서 우리는 우주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서 우리는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알아냈죠. 수의 차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이동이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될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당맥스형 대표 홍성영이었습니다.